법원도서관 법마루 2024년 첫 번째 주제 컬렉션은 범죄 심리입니다. 2023년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력적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프로파일링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범죄자의 행동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자 특성을 분석하고 추정하는 수사 기법을 뜻합니다. 잔인한 범죄 수법이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범인 검거 전략을 구상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나 유류품만으로는 용의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심층 면접을 통해 범죄 행위 전후 사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인 범죄 동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은 범죄 심리학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임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범죄 심리학자와 프로파일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도입했고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초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서남부권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률 마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범인이 검거된 2010년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범죄자 신상 공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에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모호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하고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촬영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으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상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사건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미제 사건으로 손꼽혔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33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견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는 법정 증거로 인정될까요? 2017년 충남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판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경찰의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계획적인 강도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피고인 사이에서 재판부는 프로파일링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계획살인이라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따르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증거 채택의 높은 수준의 증명력을 요구해온 재판부가 프로파일링 분석 보고서를 법정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그 증명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 흉악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석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모두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란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해하며 반복적인 공격성과 무책임함을 보이는 인격장애를 일컫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고 알려진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결여를 특징으로 하는 인격장애를 의미합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이 나르시시스트에 해당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경우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인정 및 감경 여부 모두 법관의 판단에 따라 행합니다.
최신 판례로 재판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부산 여대생 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위를 근거로 계획범죄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감경도 없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고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도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앞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형을 감경하지는 않습니다. 잔인하고 극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숭고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흉악 범죄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범죄에 우리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 만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에는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범죄심리학 분야의 개념서적부터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한 교양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도서 및 주제 컬렉션 전시는 법마루 1층 전시실에서 4월부터 7월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범죄 심리를 주제로 한 법률 소양 강좌도 4월 24일 수요일 15시부터 법마루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